저도 뭐 연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현상을 어떻게 조망하냐 하면 네. 특히 OECD 국가들 중심으로요. 예.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눈높이에 있는 국가들은 예. 아까 제가 수식 말씀드렸던 예.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 곱해져야 내가 그것으로 얻게 되는 투자 수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소득이 급격히 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상위 소득계층으로 올라가는 그 징검다리를 타려면 네. 둘 중에 하나예요. 투자 수익률이 엄청 좋아서 적은 돈을 투자했어도 투자 수익 자체가 높아지는 경우가 하나 있을 텐데 이게 OECD 국가들은 점점 힘들어지죠. 왜? 저성장 기조로 국가 경제 성장률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국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저성장 기조가 된다는 건 그 국가에 뛰어노는 여러 산업 섹터들의 성장률도 결국 국가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하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신장률이 저성장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OECD 국가 반열로 올라간 국가들의 공통 분모는 투자 수익률은 예년 같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 때는 정기저축 중에 재형저축만 가입해도 이자율이 거의 20%에 달했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OECD 국가가 되면 투자 수익률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 수익을 거둘 방법은 하나만 남았죠. 네. 뭡니까? 투자금 자체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률이 낮아도 내가 결국 손에 쥐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금 자체가 원래 큰 사람들만 성과를 계속 내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 네. 즉 기존의 기자산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 기존에 뭔가 자산을 형성해 놓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베이비부머 세대들 뭐 네. 우리 서울 요지에 다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그 투자 자금 자체가 일정 캐파 이상으로 크니까 수익률 자체가 낮아도 계속 그걸로만 어떤 생계를 꾸릴 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명품 백도 살 수 있을 만큼의 투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MZ세대들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매달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이통료 내고 그리고 나서 뭔가 남은 쌈짓돈으로 투자 좀 해보려고 해도 투자금 자체는 작은데 네. 대한민국에 뭘 투자해도 비트코인 같은 특별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수익률 가지고는 내가 집을 장만한다, 노후를 대비한다, 결혼한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 제가 조사해본 모든 국가에서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를 방금 이 수식으로 저는 설명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테크의 정의를 그렇게 하셨다. 네. 너무 좋네요.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확실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아마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양극화라는 문제는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박정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방법은 아까 그 수식 구조에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투자금 자체는 전 적습니다. 네. 그런 방법은 어떻게든 투자 수익률을 단 1%든 2%든 3%든 더 올려야지만 복리의 마법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실물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 도구를 알려드리고 같이 고민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해보자라고 이런 학과를 만들자고 학교랑 같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그냥 남들 유튜브 보는 거 보고 저 종목 괜찮겠는데 나도 사야겠다. 그걸로는 익스트라 오디널리한 투자 수익률, 초과 투자 수익률이 안 나와요. 비범한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 좀 더 면밀하게 스터디하고 남들과 다른 엣지를 가진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니까 제 관점에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네. 어쨌든 소득은 4가지밖에 없어요. 소득을 통계적으로 분류할 때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소득은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거. 네. 근데 일도 2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도 있어요. 주로 이제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보겠죠. 세 번째 소득이 재산소득이에요. 재산소득은 배당이나 이자, 영위한 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테크적인 소득이 재산소득. 네. 네 번째가 이전소득입니다. 이전소득은 또 둘로 나뉘는데 공적 이전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거, 노령연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 받는 거.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속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용돈 받는 거.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번 따져볼게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으로 부자 될 수 있기도 하죠. 근데 아마도 뭐 손흥민이나 훌륭한 뭐 이렇게 플레이어가 혹은 연예인이나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빠른 뭐 상위 몇 %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근로소득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과정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두 번째가 사업소득이에요. 역시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이 두 가지로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95%가량은 이 두 가지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5%만 이 두 가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전 소득으로 부자 된다는 건 말이 또 사실은 안 되잖아요. 물론 상속을 받는, 뭐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능한 또 저 같은 흑수저인, 이렇게 금수저도 계시지만. 저 왜 이러세요 또? 우리 소위 흑수저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가지 소득 중에 재산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모은 게 자산인데, 그 자산을 많이 갖는 사람이 부자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모으는 건데, 일 더 많이 해서 부자 될래? 이거 굉장히 너무 처절하죠. 진짜 힘들잖아요. 네. 3잡, 4잡 네. 하면서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머지 조건이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아서 이전소득으로 부자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되죠. 근로소득으로 부자 될 수 있다. 상위 5%다.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위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 재산소득을 축적하는 구조,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결국 자산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미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경제에 관심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실 텐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종종 제 과정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었는데, 그 과정 어쩌면 학교에서 만드는 이 수업 과정하고는 또 레벨이 다르겠지만, 제가 과정을 안내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내몰아치는데도 예.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려면 예. 정말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을 그러니까 정말 차곡차곡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 자산 관리라는 영역에 있어서 기초를 다 쌓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일종의 과정을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고 나면 이게 특히 라디오가 문제예요. 네. 뭐냐면 뭐 예전에 KBS 어떤 프로에 제가 고정했었을 때, 요즘 뭐 CBS 고정 어디 나갈 때 이럴 때 나가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 남짓이에요. 그런데 제가 통사정해서 PD님께 네 15분으로 난 그걸 설명할 용한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난 1시간 편성하나 했더니 20분에 15분 하는데 5분 더 주시는 거예요. 5분 더 준 진짜 거예요. 그거 크게 쓴 거예요. 크게 쓴 거죠. 알죠. 저도 고맙죠. PD님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만 설명을 하고 나면 오해가 산더미처럼만 생겨요. 오히려. 축약해서 말 안 한 것도 있고, 이 전제 조건은 말씀 못 드리고 결론을 빨리 말해야 다음 질문 넘어가니까 하다 보니까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은 저 학자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방송 시간상 생략하고 그 다음 점핑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분도 계시고 동조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걱정이네요. 같이 걱정해 주신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맥락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사실 이 점핑 됐지만 그 사이에 그게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체계적으로 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왜곡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리스닝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나 했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크게 결이 다른데 네. 뭐가 결이 다르냐면 주식은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냐면 서치를 잘하는 거예요. 네. 좋은 종목 잘 찾아야 되고 그 좋은 종목인지를 찾기 위한 좋은 레퍼런스 아티클 정보들 통계들 보면서 그 찾은 통계와 정보와 아티클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오긴 해, 이 회사가 서긴 해. 잘 서치를 해야 주식 투자는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서치도 중요하지만 뭘 하나 더 할 수 있냐면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무슨 소리냐? 테슬라 제가 샀다고 쳐봐요. 예. 그럼 그 뒤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론 머스크 이놈의 입이 방정인데 제발 오늘은 언론에서 헛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안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 다 하는데 네. 그거 싫으면 그냥 팔던가 매도 때리는가. 근데 부동산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둘이 유튜브들을 위한 전용 건물, 꼬마 빌딩을 샀다고 쳐봐요. 네. 그래서 둘이 홍대 쪽에 하나 샀어. 네. 그런데 유튜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스튜디오도 차리고 그래서 다 같이 뭐 공동 합방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상가도 임대가 잘 안 되고. 네. 그럼 우리 둘은 뭘 할 수 있냐 하면 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층에 아주 쉬운 얘기로 할게요. 1층에 스타벅스 입점시키자. 네. 그럼 그것만으로 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실물 투자는 내가 그 뒤에 어떤 행보로 거기에 조미료를 가미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를 산다, 삼성전자를 산다. 이걸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그거의 시세에 영향을 못 미쳐요. 네네네. 자, 그래서 실물 투자라는 것은 혼자 독방에서 스터디해서 투자하는 건 반만 하시는 거예요. 서치를 잘해서 이 꼬마 빌딩 저평가돼 있네, 이 아파트 저평가돼 있네, 요거만 하시는 거고, 대학원에서 크루가 돼서 같이 공부한다는 건 그걸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공인중개사 하는 분이 우리 대학원에 왔어요. 예. 강남에 공인중개하는 지인도 대학원 동기예요. 아니면 후배든가. 그런데 강북에서 우리 그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사장님, 저 이제 강남으로 병원 옮깁니다. 이렇게 하려는 병원장이 하나 찾아왔어. 네. 강남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직 못 정했고요. 이제 병원 강남 쪽으로 개업하려고요. 제가 좋은 병원 빌딩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면서 강남 쪽에 있는 내 지인,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거기 요즘도 병원 다 안 들어찼어? 내가 한 명 청구할게. 해서 글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웰메이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강북에서 병원 개업해서 활동한 사람이 강남에 개업하려고 그 모든 빌딩 다 돌아다녀 볼 수 있다? 없어요. 그렇죠. 실물 자산은 주식과 달리 균질한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지적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크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냥 자산 분석학과라고 안 하고 실물 투자 분석학과라고 실물을 앞에 붙인 이유가 대학원의 특수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저는 학과 이름이 예쁘길래 예쁜 이름 정하려고 고민한 줄 알았더니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예. 뭐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뭐 명지대 무슨 학과 과정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름이 뭐 그냥 이런 이름이면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네요. 이게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논해봤고 그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잠깐 MZ세대로 좀 네. 넘어가 볼게요. MZ세대 분들이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당한 사례가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2022년 초반이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 동안 이토록 낮은 금리를 만난 적이 없죠.
이토록 세상에 집값이 강하게 반등한 적이 또 없었죠. 맞아요. 그걸 2년 동안 지켜보다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MZ세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어쩌면 무책임한 기대죠. 지난 2년 동안의 모습과 앞으로의 2년은 같을 거야라는 무책임한 전제가 깔려있는 행동인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나의 모습과 앞으로의 2년 동안의 나의 모습이 같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내 주변의 모습과 앞으로 2년 동안의 모습이 같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도 지난 2년 동안과 앞으로 2년이 다른데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무책임한 전제로 그냥 덜컥 영끌해서 집을 사요. 집 사는 것까지 제 이해가 가는데 그럴 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2년 초에 네. 정말 극적으로. 78.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년, 21년 동안 만난 금리가 매우 이례적인 금리였고 그게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였는데 예, 맞아요. 근데 그 금리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은 거예요. 제 경제전망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앞으로 어떨까요?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하고 똑같을 거야 라는 무책임한 전제가 깔렸던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집을 사고 팔고는 뭐 각자의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예. 적어도 그 낮은 금리를 보고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당한 사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실물자산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떤 국면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네.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내 갖고 있던 소득을 벌어들인 소득을 어떤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혹은 그런 고민을 한 능력이 없이 그냥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당하지 않는 삶, 적어도 부자 되는 건 부자 되는 거고 적어도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그 펀더멘탈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또 이 대학원으로 정례적으로 꼭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맥락이 네. 이것도 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댓글 아니면 저의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연을 듣거나 방송을 해서 청취했거나 시청했던 분이 직접 찾아와서 그건 뭐예요? 질문하시거나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댓글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있어요. 우리에겐 초식이었는데 네. 댓글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한 게 네. 아니 박사님, 아니 교수님, 아니 애널리스트님, 아니 펀드 매니저님 1년 전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경제는요 생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던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던 아니면 OECD에서 수석 분석가로 일을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그 중에 하나가 IMF예요. 근데 IMF가 우리 그 김광석 교수님이 가장 이 분야의 권위자시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매 분기마다 수정치를 발표해요. 그러면 아니 3개월 만에 또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3개월 동안도 예측치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밖에 못한 거야? 그 소리가 나오실 수 있겠지만 3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변화가 됐습니까? 그렇죠.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는 대선 경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국채 발행의 기조가 바뀌지,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저 지경이 될지 몰랐지, 그 다음에 저기 중남미 지역의 대선 결과는 이렇게 바뀔지 몰랐고, 이런 이슈들이 중첩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상 기후현상 변화도 경제 지표에 큰 영향 줘요.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정례적으로 팔로우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떤 참 믿음이 가는 얼굴, 또 믿음이 가는 설명, 그리고 믿음이 가는 근거, 이걸 딱 제시한 분이 3년 전에 뭘 하래. 더 드세요. 3년 전에 뭘 사라고 했어요. 네. 예를 들어 뭐를 사라고 했다고 할까요? 네. 뭐 현대차를 사라고 했다고 네. 해볼게요. 그러면 3년 전에 얘기한 걸 듣고 어느 날 김광석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버리면 저희는 황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변화를 트래킹을 쫓아가면서 팔로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고 뭐 오늘 대학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걸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습관처럼 보시거나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정말 저도 많은 대중들을 만나다가 보면 전문가 그룹을 만날 때가 있고 대중들을 만날 경우들이 있는데 전문가 그룹을 만나면 전망치가 틀렸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전망치가 틀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을 만나면 전망치 맨날 틀리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요. 전망치는 틀리는 게 아닙니다. 전망치는 수정하는 겁니다. 전망치는 수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를 내가 정말 모른다라고 선언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방송에 출연했다가 네. 어떤 나름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진행하시는데 그 전망치 매번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너무 당황스럽겠다. 한 10초간 네. 정적이 흘렀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어떤 함의가 있냐면 박정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의 함의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것을 참조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줘라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죠.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수정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만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학교 과정을 소개한다고 오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지만 이 의지나 방향성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거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 방향성하고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께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왜냐면 그런 니즈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의지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께 꼭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한번 말 잘하고 있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안 오시더라도 방금 네. 제가 우리 김광석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그 논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맞아요. 이것만큼은 맞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 강연을 가면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저는 오히려 질문부터 받아요. 강의 시작하는 네. 요즘에는. 그럴 때 이제 질문 중에 전 솔직히 가장 우둔한 질문을 무슨 종목 사요? 저는 이게 제일 우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종목 사요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슨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 잡는 법을 물어보셔야지. 물고기를 잡아달라는 요청은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과 여러분이 사시는 시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왜 내가 사면 떨어지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좀 배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도 그 해당 그 안내 네. 문구가 있으면 네. 좀 남겨드리도록 보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MZ 세대도 또 지금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자 하는 예. 그 MZ 세대 분들도
근데 50대, 60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충분한 그 투자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걸까요?